세무사님, 지난주 일요일 날 16일에 혹시 연합뉴스 기사 보셨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자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16일 날 종부세 폐지,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예상대로 상속세율을 낮추자 뭐 이런 기사가 났던 것 같아요. 내용은 우리 채널에서 다 예상을 했던 건데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책실장이니까 아무래도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대중의 목소리, 커뮤니티나 유튜브 채널이나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결집돼 있으니까 많이 살펴봤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 전주에 토요일 날 유산취득세 상속세 자료를 금요일 날 올리려고 하다가 토요일 날 올렸는데 이 성정책실장께서 일요일 날 딱 발표를 하는 거 보고 혹시 우리 싹플TV 구독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게 그 자본이득세하고 유산취득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둘 중에 어느 게 이번 상속세 개정에 한 표를 더 던질 수 있을까요?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제 상속세는 우리가 늘상 얘기했던 대로 아예 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버리는 방법. 선진국에서는 주로 평균적으로 한 25%, 30% 요 사이에 있으니까 그렇게 맞추고 선진국들이 현재 도입하고 있는 유산취득세나 자본이득세가 지금 언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실정상 세수가 항상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자본이득세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렇나요? 자본이득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겨요. 납세자의 손에 캐시가 들어왔을 때 세금을 내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이 됐잖아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거잖아요. 재산을 받은 자녀들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100억짜리 건물을 받아도 현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을 받거나 뭐 연부연납하거나 뭐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부담이 크잖아요. 지금 연부연납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예전에 1.2%였어요. 그랬던 것이 2%대 2.9%로 올라왔다가 올해 3월 달에 3.5%까지 올랐어요. 지금은 연부연납 국세청 이자가 3.5%예요. 와, 엄청나죠. 1억이면은 3.5%면은 350만 원. 10억이면은 3,500. 야, 엄청난 거죠. 건물 100억짜리 하나 있다. 그러면 상속세가 못 나와도 30억이 나와요. 30억에 3.5%면은 1억 500이에요. 1년에 1억 500씩 이자가 붙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녀분들이 이 상속세를 대출을 해서 내야 되는데 대출을 하면은 대출해서 연부연납으로 가면 국세청에 3.5% 이자 내고 은행에 대출 받을 때 공짜로 받나요? 또 은행에도 이자 내야 돼요. 앞뒤로 이자 내느라고 자녀분들은 죽는 거죠, 그냥. 자본이득세는 되게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세수가 부족하고 돈을 복지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 실정에서는 자본이득세는 맞지 않다. 결국에는 싹플TV에서 늘상 얘기한 대로 유산취득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기사도 보면은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이렇게 언급을 해요. 유산취득세를 앞에 놓고 있어요.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검토를 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무사님, 성태균 정책실장이 가업상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가업상속이 사실 우리나라 세제를 통틀어서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제도예요. 기업체들이 후계자한테, 자녀한테 회사를 물려줄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혜택이 엄청납니다. 순자산이 600억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은 웬만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은 다 해당돼요. 이 정도 되는 것을 세금 제로로 해주는 게 가업상속 제도예요. 중소기업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거의 모든 중소기업들한테는 이거는 완전히 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가업상속 제도를 공제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아예 세금을 안 매겨요. 우리나라는 공제를 해주고 600억이 넘어가면은 세금은 물려요. 똑같이 물립니다. 50%로. 그렇지만 선진국들은 아예 안 물려. 그게 자본이득세거든요. 대부분 선진국은 자본이득세로 가업상속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본이득세는 정말 우리나라 가업상속 제도보다 훨씬 좋은 제도예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는 가업상속 5년만 사후관리하면은 끝이에요. 그냥 회사 안 해도 그만이야. 5년만 딱 보고 공제 범위를 넘어서면은 세금은 또 역시 50%로 때려요. 그렇지만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자본이득세는 가업상속 자체를 아예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세금 아예 없어요. 사후 관리가 우리나라하고는 결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5년만 열심히 해. 그래 5년만 열심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네가 어떻게 하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게. 이렇게 하니까 후계자들이 5년만 어떻게든지 요령을 피워서 잘 버틴 다음에 접어버려요. 그래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어요. 팔아서 현금화 시켜버리는 거지.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던 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수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선진국은 그렇지 않아요. 사후관리가 틀립니다. 선진국은 사후관리를 완전히 덫을 만들어 놨어요. 선진국의 사후관리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회사를 안 하고 팔아먹어서 현금이 생겼을 때 그때 세금을 물려요. 회사를 팔아서 현금이 딱 손에 들어왔을 때 안 냈던 상속세를 한 방에 빡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못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선진국 자본이득세 도입하면은 장수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팔아먹으면 밀었던 엄청난 세금은 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후계자가 회사를 팔까? 절대 안 팔지. 어떻게든지 가업을 이어가려고 하지. 이게 우리나라하고 선진국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성태훈 정책실장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우리 성태윤 정책실장께서 외국의 사례, 앞서가는 제도를 많이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유예 제도를 충분히 검토한 것 같아요. 자본이득세가 가업을 이어가는 데는 훨씬 좋은 제도네요. 네, 제도적으로 가업을 중단하지 못하게 압박을 하는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장수기업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수기업이 많아지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수기업이 생기면은 우리나라의 아이템이 되고 상품이 돼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장수기업으로 갈수록 엄청난 기술이 축적이 돼요. 회사가 작더라도 장수기업으로 가면은 고가의 고급의 기술이 자꾸 쌓이는 거죠. 장수기업이 자꾸 계속기업으로 굴러가지 못하고 끝날수록 기술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국익에는 굉장히 손해예요. 장수기업이 많이 나와서 엄청난 최첨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산업의 확고부동한 기반을 마련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더 성장해요. 이 강소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역을 꽉 잡고 있을 때 대기업은 이 산업의 기틀을 밟고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세부사님, 제 주변에 저희 영상 보고 상속세 개편과 관련하여 사전 증여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한 이후에 차용증만 잘 쓰면 증여세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현금 같은 거를 이렇게 증여를 해주고 차용증을 써두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차용증,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준비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차용증을 써놓고 대비를 잘 하고 있다고 해도 국세청 공무원들이 들이닥치면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일단은 국세청 공무원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게 목표잖아요. 납세자들의 편의를 주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차용증을 다 쓰고 준비해 놓으신 분들일지라도 한 번 정도는 반대로 돌아앉아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부모 자식 간의 거래를 했는데 이게 과연 돈 거래를 진짜 한 걸까? 아니면은 증여를 하고 현금 차용증을 만들었을까?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세청에서 왔을 때는 현금 차용증 잘 작성했나 이거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차용한 건가? 현금을 증여한 건가? 이걸 보고 오는 거고 웬만하면은 증여로 의심하고 일단 온다고 보면 돼요. 준비를 잘 하셨더라도 세무공무원들이 들이닥치면은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용증은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차용증을 쓰는 거는 괜찮아요. 쓰는 거는 어디까지나 뭐 형식이니까 차용 금액, 날짜, 대여자, 차용자, 차용 조건, 원금, 상환, 이자 이렇게 형식적인 요건이 들어가면 돼요.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이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세법은 실질 과세거든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됩니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서류로 보고 끝내려고 안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을 파악하고 싶어 해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사실관계에 맞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사실관계를 말하지 않으면은 서류로밖에 입증을 못하니까 서류가 일단은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세무조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서류만 갖고 하지 않고요. 문답도 합니다. 상대방의 의중, 상대방의 마음속을 열어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문답서라는 게 있어서 질문을 공식적으로 하고 답변을 기록하기도 하고 구두로 질문도 합니다. 구두로 질문을 했는데 녹취를 안 했으면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그냥 녹취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번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한번 말한 거는. 국세청 분들이 오시면 말조심 굉장히 잘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차용증을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차용하는 시점에 즉시 차용증을 만들어야 돼요. 차용증을 워드로 쓰거나 볼펜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최소한 워딩이나 육필로 쓴 기록을 월 단위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6월 달에 작성을 해서 3년 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C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판독을 해버리면은 24년 6월이네요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용을 할 때는 항상 그 시점에 맞게 즉각적으로 서류를 준비해라.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양식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법은 실질과세,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 양식은 사실 육필로 막 써놔도 상관없어요. 기본 필수 요건, 대출 금액, 누가 빌려주고 누가 빌렸다, 원금 이자 요 정도만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이 서류에 대한 사후관리, 서류에 맞게 정확하게 실행을 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실행도 25일에 이자를 주기로 했으면 25일에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일에 주지 않고 30일에 줬다. 조사하다가 조사관이 이런 적이 있어요. 이자가 25일에 나가야 되는데 30일에 나갔단 말이에요. 30일에 나갔는데 금액은 똑같아. 근데 이자라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자는 25일에 나가야 되는데 30일에 25만 원은 용돈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용돈이 아니라고 내가 입증을 못해. 이자는 25일에 나가야 되는데 이자는 안 나가고 30일에 용돈 준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반문을 해버리고 이게 이자라는 걸 세무사님이 입증해 주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두 번째는 이자가 한 달에 25만 원인데 한 달이 밀린 거야. 밀려갖고 50만 원을 한 번에 줬어. 이거 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두 달치 밀려 나갔네 누구나 인정해요. 그렇지만 세공이 왔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이자로 봅니까? 이자는 25만 원이지 용돈 50만 원 줬네요. 제가 봤을 때는 용돈인데요. 협조 안 해줄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세무조사가 나와도 회사를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원이잖아. 세금을 걷어야 되는 본체잖아요. 세원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는 않아요. 세원을 건강하게 지켜주려고 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나와도 세원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협조하면은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 계속 사업을 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항상 마무리는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세법은 실질과세고 세무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은 사실관계 실질에 맞게 과세를 하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차용증 관련해서 차용증의 형식이나 내용보다는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사후관리의 키포인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인 금전 소비에 대한 대가인 이자를 반드시 지불하라. 이자는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금액으로 철저하게 이행하시라.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 하나 가지고는 약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차용을 하더라고요. 만기를 40년을 잡았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돈 빌려줄까요? 절대 안 빌려주잖아요. 40년 만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기는 적정하게 최소한 10년은 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만기는 1년입니다. 만기 1년이라고 하니까 의아스러웠을 겁니다. 만기 1년으로 하시고 매년 갱신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만기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하면은 40년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만기 1년으로 하고 갱신을 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원금을 일부 상환을 해주세요. 은행이 회사 실적이 안 좋아지면은 일부 상환 10% 20% 상환하고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개인들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1년 계약으로 하시고 갱신하면서 원금을 일부 상환을 하세요. 이렇게 만기를 갱신하면서 원금 일부 상환이 들어가면은 국세청이 이거는 차용증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자가 지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금이 상환이 되기 때문에 중요로 원천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생활비, 교육비가 증여세에 부과된다고 나오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활비, 교육비는 과세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문제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한테 생활비를 지원해 버렸을 때 능력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가 돼요.
현행 세법상은 경제적 능력,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는 혼자 해결을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라 이거예요. 부모한테 돈 받지 마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인정해줘 버리면은 자녀가 직장 생활로 번 돈은 다 저축하고 부모가 생활비를 주고 교육비를 대줬어.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뜯어보면은 자녀가 자기 돈으로 교육비 내고 생활비 하고 부모가 준 돈은 저축해 버리면은 이거는 증여잖아.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모한테서 지원을 받으면 일단 증여로 의제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주장하는 본인들이 입증해서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용한 세무사님이면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 많이 하는 현금 차용증이 있고 증여세에서 비과세 해주는 공제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내 돈으로 만들어서 쓰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현금 차용증을 써서 정말로 돈을 빌리는 순간은 아버지가 아니고 남남간이다. 유대인들처럼 돈거래는 남남처럼. 유대인들은 부모 자식 간에 돈 빌려줄 때 철저하게 남남입니다. 이자 안 주잖아요. 칼부림 나요. 정말 칼부림 납니다. 자식들한테도 철저하게 그렇게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돈 빌려줄 때는 남들보다 더 과하게 조건을 설정해서 이행을 하시면은 국세청도 인정을 해줍니다. 차용증 준비를 유대인처럼 남들보다 더 심하게 그렇게 차용증 준비를 하시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나오더라도 납세자를 없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세제에 대한 계몽, 교육의 목적이 1순위라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대비를 하시면은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싹풀TV가 주관하는 저희 비공개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비공개 세미나는 현재 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입니다. 두 번째, 금투세, 횡재세 재초안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입니다. 세 번째, 가압상속에 대한 성공 전략과 출구 전략입니다. 네 번째, 비거주자에 대한 절세 전략. 다섯 번째, 임대사업자 등 건보료 절감 전략. 이렇게 5가지 비공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공개 세미나는 현재 5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청은 각 주제별로 한 주제당 접수비 3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가족분들이 대동할 때는 한 분까지만 가능하고요. 한 분 추가되시는 분들은 접수비를 대폭 할인하여 1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세미나를 곧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저희 비공개 세미나 전용 사무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샹제리제 빌딩 10층 1008호입니다. 현재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공개할 수 없는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더 많은 비공개 세미나를 오픈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이 조의금도 증여세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맞나요? 조의금, 축의금, 배경사비 있잖아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나온 조의금도 증여세에 포함이 된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될 수 있는데 축의금, 조의금도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귀속이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돈이 왜 나왔는가, 이게 귀속이거든요. 축의금 같은 경우는 이게 귀속이 결혼하는 당사자들, 신랑 신부의 인연으로 온 사람들이 낸 돈은 신랑 신부의 돈이에요. 그런데 혼주, 엄마 아빠의 지인들, 그분들의 돈이에요. 조의금이나 축의금은 딱 기속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 보고 조의금이 막 들어왔어. 막 1억이 쌓였어. 그거 아들이 가져가면은 법대로 하면은 증여예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말도 안 되게 상속세도 아니고 증여세를 물게 될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네요. 딱 상속 시점이니까 상속세 정산을 바로 해버리면 되겠죠. 어쨌든 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은 기속에 맞게 아버지 쪽으로 들어온 돈은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시고, 축의금 같은 경우는 기속에 맞게 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과세가 되는 경우는 거의 지켜보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문제가 됐을 때 자금 출처 조사, 세무조사 이런 게 떴을 때는 원칙대로 합니다. 이 싹폴 TV를 통해서 노하우는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으세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저희 비공개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노하우를 많이 풀어드릴 것이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나 축의금이든 배사든 부조를 받는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과세당국 공무원들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부조금 받는 통장을 하나로 딱 정해서 거기다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신랑 신부 통장으로, 상속이 됐을 때는 자녀 통장으로 모든 애경사비를 다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은 것은 한꺼번에 입금을 딱 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소명을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이 소명은 당사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잘 소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현금으로 즉시 사용, 이런 방법도 있어요. 현금으로 부조금 들어온 것은 장례식장비나 음식비나 이런 걸로 바로바로 써버리는 거죠. 현금으로 들어와서 현금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뉴스 내용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요. 상속세 개편은 확실시되고 방향은 유산 취득세로 가는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 번 다뤄드렸듯이 자녀분들, 배우자분들의 통장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오픈하는 저희 비공개 세미나에 오셔서 저와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유산 취득세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